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30대 새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제가 결혼을 한 유부녀라는 게 어색하기만 한데요.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있어 행복한 신혼이에요. 그리고 우연이라고 여겼던 남편과의 만남은 저에겐 기적 같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 난생 처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저는 평범하다고 소개하기엔 조금 많이 부족한 그런 집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저희 아빠는 소위 말하는 노가다와 대리운전 일을 하시며 저희 가족을 책임지셨는데 누구보다 용감하고 정의로운 분이셨죠. 엄마는 그런 아빠에게 툴툴거리긴 했지만 사실은 엄마도 아빠의 그런 점을 많이 좋아하는 눈치였고 저희 세 식구는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하고 화목했어요. 집에 돈이 없다는 것만 빼면 모든 것이 완벽했죠. 저희 엄마는 제가 기억하는 모든 순간에 항상 일을 하고 계셨어요. 식당이면 식당, 부업이면 부업, 작은 돈이라도 벌기 위해 동분서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는 철칙이 하나 있으셨어요. 그건 바로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한 번도 빠짐없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챙겨주시는 일이었죠. 그때는 너무 어려서 잘 몰랐지만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은 항상 그런 어려운 것도 기꺼이 하는 그런 분이셨죠.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그리 넉넉하지 못한 집에 태어나 서러웠던 기억이 많아서 자식인 저에겐 무조건 잘해주고 싶었는 모양이에요. 그 덕에 저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요. 주말이나 연휴가 되면 여느 집들처럼 저희 부모님도 저를 동물원이나 놀이동산 같은 곳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외출을 할 때면 아빠는 항상 넓고 따뜻한 등을 저에게 내어주셨는데 이런 말 부끄럽지만 저는 아빠에게 언제나 공주였어요. 저희 아빠는 제 이름보다는 항상 우리 공주라고 부르셨는데 그렇게 불릴 때면 정말 제가 공주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리고 그런 행복한 시간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될 거라고 믿는데 그런 행복은 저희 가족에게 그리 오래 허락되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에게 불행이 찾아왔을 때는 아주 추운 겨울이었죠. 밖에는 눈보라도 치고 있어서 엄마가 아빠에게 대리운전 일을 나가지 말라고 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엄마의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낡은 솜잠바를 입으며 괜찮다고 하셨는데 아빠에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셨죠.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미주 아빠, 그러지 말고 오늘은 내 말 들어. 이따 새벽에 눈도 더 많이 온다고 했단 말이야. 괜히 다치거나 아프면 어쩌려고 그래? 에이, 나 건강한 거 몰라? 괜찮으니까 자기랑 미주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고 있어. 이제 곧 있으면 우리 공주 중학교 입학하는데 우리 아직 교복도 준비 못했잖아. 그야, 갑자기 집주인 아주머니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셔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졸업생 교복이라도 얻어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어. 아우, 왜 남이 있던 교복을 입혀? 당연히 우리 공주도 새 교복이랑 새 책가방 메고 학교 가야지.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떡하든 새 교복이랑 새 책가방 살 돈은 마련할 테니까. 그래도 날씨가 저런데 내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해? 그러지 말고 오늘은 내 말 듣자, 응? 안 돼. 우리 공주 교복이랑 책가방 살 때까지는 절대 안 돼. 정말 못 말려. 알겠어. 그럼 대신 진짜 조심히 운전해야 해. 당연하지. 문단속이나 잘하고 있어. 자기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서방이 있는데 뭔 걱정을 해. 나 다녀올게. 그날 저희 아빠의 그 말을 듣고 철없이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집안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저도 사춘기라 남이 입던 헌 교복을 입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아빠는 큰 사고를 당하면서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날부터 저희 집에는 불행이 연속해서 찾아왔어요. 저는 엄마가 겨우 구한 헌 교복을 입고 입학식을 다녀와야 했고 아빠는 아무런 일도 못하시게 되었죠. 그리고 엄마의 벌이로는 도저히 세 식구가 살기 어려워 저희 집은 점점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 집엔 웃음이 사라졌죠. 그렇게나 서로를 위하며 다정했던 부모님도 가혹한 현실 앞에서는 다투는 날도 많아졌는데 그러면 거동이 힘든 아빠는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벽만 보며 겨울잠을 자기라도 마음먹은 듯 밥도 먹지 않고 계속 잠만 잤는데 엄마는 그런 아빠를 보며 울기만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던 공주가 아니었죠. 게다가 아빠의 사고는 정말 큰 사고였지만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사고를 낸 과실이 더 많다며 치료비는커녕 합의금을 물어줘야 했죠. 아빠는 억울하다고 호소했어요. 저희 아빠 말에 의하면 그날 사고는 어떤 분을 돕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당시 몸을 날렸다고 했는데 아빠가 구했다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리고 아빠를 친 트럭 운전자는 아빠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를 냈다며 저희 아빠를 상대로 고소하겠다고 했는데요. 하필이면 그 도로에는 그 흔한 CCTV도 없었대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그걸 막느라 그동안 모아둔 적금은 물론이고 빚까지 져야 했는데 그러면서 저에겐 별말 하지 않았지만 아빠에 대한 원망이 생겨났죠. 그날 이후 엄마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내가 못 살아. 내가 그날 나가지 말라고 했지? 기어코 나가서 생판 모르는 남 도와주다 이게 뭐야. 당신 꼴을 봐. 우린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남 돕는 것도 우리가 먼저 살고 난 후에 하는 거라고. 자기가 뭐 경찰이라도 되는 줄 알아? 우리 미주 아직 어린데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아빠는 엄마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미안하다고 한마디를 하고 그 뒤로는 무슨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입을 꾹 닫은 채 술만 찾으셨죠. 그러니 저도 그런 아빠를 멀리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예민했어요. 누구보다 딸인 저를 위해 그 추운 날 아빠가 일을 하러 나갔다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삐뚤어지기만 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술만 먹는 아빠가 창피하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빠는 그런 저의 눈치를 보시더군요. 그렇게 저희 아빠는 저희 가족에서 점점 그 존재가 작아졌어요. 그리고 엄마와 저 몰래 많이 우셨어요. 어느 날은 우연히 그걸 제가 보게 되었죠. 저에게 아빠의 눈물은 꽤 충격이었어요. 아빠도 불쌍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의 말과 행동에 반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철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도 아빠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 아빠에게 심심하면 읽으라고 갖다 주기 시작했죠. 아빠는 그날 이후 거의 하루 종일 제가 가져다 준 책들을 읽느라 술을 입에도 대지 않으시더군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 아빠는 몰라보게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예전의 무기력한 모습은 사라지고 말도 잘하고 예전에 밝았던 아빠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아빠는 저에게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며 그런 책을 빌려와 달라고 하시더군요. 오래되어 거의 고물이 된 제 컴퓨터로 이것저것 혼자 독학을 하며 아빠는 느리지만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기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였어요. 사라졌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 증거로 사라졌던 엄마의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엄마는 생전 처음으로 할부로 노트북을 사서 아빠에게 선물을 했어요. 아무래도 고물 컴퓨터는 안 되는 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아빠는 엄마가 사준 노트북을 품에 안고 꼭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후로 아빠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서평도 남기고 시도 쓰며 평생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했는데 그러면서 집에서 예전에 엄마가 하던 부업을 하기 시작하셨죠. 봉투 붙이기 혹은 인형 눈 붙이기 같은 일은 아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저희가 조금씩 희망을 찾아가는 중에도 저희 집은 여전히 형편이 어려웠는데 매일 울리는 빚 독촉 전화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빠와 엄마는 전화만 받으면 무슨 죄인처럼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그걸 보다 못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전화선을 뽑아버렸는데 그때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 집을 찾아오기 시작하더군요. 사람이 올 때면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꼭꼭 숨어야 했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는 정말 그냥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빚 독촉은 점점 저희 가족을 옥죄어왔고 결국 저희 가족은 살던 집 보증금까지 빚 상환에 써야 했는데 나중엔 허름한 작은 부엌이 딸린 옥탑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죠. 말이 좋아 방이었지 그냥 좁은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 집도 겨우 구한 거라며 고단한 한숨을 내쉬었는데 아빠는 그런 엄마와 저를 달래주려 오히려 하늘과 가까이 살게 되어 좋지 않냐고 너스레를 떠시더군요. 그리고는 엄마에게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며 당신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엄마는 그런 아빠의 마음이 좋았는지 엷은 미소를 보이시더군요. 그 뒤 아빠는 용기를 내어 불편한 몸으로 다시 밖으로 나가셨어요. 구두 닦는 일과 구두 수선 일을 배우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몸이 불편한 아빠에게 선뜻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했던 아빠는 무작정 몸으로 부딪히는 가장 무식한 방법을 택했어요. 거기에 엄마는 하루라도 빨리 남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시간을 늘리셨는데 그 때문에 저와 아빠는 밤이면 옥탑 평상에서 엄마를 기다리곤 했죠. 지금도 기억나요. 밤이면 아빠와 평상에서 부엌으로 마늘을 까며 엄마를 기다렸는데 그때 눈이 매워서 고개를 들면 까만 밤하늘이 보였거든요. 그러면 아빠는 어느 책에서 봤다며 저에게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는데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빠의 말을 들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그 별들이 제 눈에 보이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늘을 까면 꼭 아빠의 책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 그 덕에 저는 작가 이름은 기본이고 출판사도 줄줄이 깨며 책 속의 다양한 이야기를 아빠와 나누는 수준이 되었는데요. 그게 나중엔 저에겐 꿈이 되었어요. 아빠 따라서 많은 책을 읽다 보니 아주 자연스럽게 멋진 책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럼 친구들은 저를 특이하다고 했는데 제 꿈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열이면 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는 작가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책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건 좀 시시하지 않냐? 시시하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글 쓰는 작가가 있어도 그걸 책으로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그 작가는 유명해질 수 없잖아. 어쩌면 책을 만드는 일은 작가를 진짜 작가로 만들어주는 일일지도 몰라.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어쩐지 그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꿈을 알게 된 아빠는 활짝 웃는 얼굴로 저를 응원하셨는데요. 야, 우리 딸 진짜 멋있다. 책을 만드는 사람이라니 아빠는 생각도 못했던 직업인걸? 하기사, 어릴 때 우리 딸이 책 골라오는 센스가 남다르긴 했지. 꿈이 생긴 걸 축하해, 우리 공주. 얼마 만에 들어보는 공주 소리인지 저는 마치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마음이 들떴어요. 그리고 저만의 출판사를 만들어 여러 유명한 작가들의 책을 독자들에게 선보이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런 원동력 때문인지 저는 목표의식을 갖고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서울에 있는 나름 유명한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물론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돈이 없는 집에서 자식을 대학에 보낸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용돈은 물론이고 제 학비를 벌기 위해 저는 당연히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죠. 그렇게 4년 동안 등록금 때문에 매년 허덕이며 휴학도 밥 먹듯 하고 남들 4년 만에 졸업하는 대학을 저는 6년이란 시간이 걸렸네요. 하지만 가슴속에 품은 꿈이 있었던 저는 풀쩍거나 지치지 않았는데요. 저와 달리 엄마는 나날이 지쳐가셨어요. 결국 갚아도 끝없는 빚 때문에 저희는 옥탑방을 나와 오랫동안 왕래도 없던 친척집 신세를 져야 했죠. 그리고 아빠는 혼자 무던히 노력한 끝에 구두수선은 물론이고 구두를 손수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었는데 평소 손재주가 좋았던 아빠에겐 구두를 만드는 일이 큰 즐거움이 되었어요. 그렇게 만든 아빠의 구두는 자신의 블로그에 소개했고 평소 아빠를 응원하던 몇몇 사람들이 아빠의 구두를 사기 위해 직접 오시기도 했는데요. 구두가 나름 편하고 반응이 좋았는지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엔 구두 닦는 일은 그만두게 되었고 구두 수선과 제작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일이 다시금 아빠를 저희 집 가장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엄마도 몸이 불편한 아빠를 돕는 조수가 되셨죠. 밖에서 일할 때는 그렇게 지쳐 보이던 엄마였는데 아빠와 함께 일하는 엄마는 조금씩 생기를 찾아가시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빚도 전부 해결하고 방 2개짜리 오래된 구옥 연립주택이었지만 다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첫 직장에 입사하게 되던 해였는데 나름 크고 이름 있는 출판사라 솔직히 별 기대하지 않았던 꿈의 직장이었죠. 그리고 저는 합격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나중에 후일담으로 듣게 된 바로는 저의 솔직하고 당찬 자기소개서가 유독 눈에 띄었다며 저를 합격시켜 주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합격 소식에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특히 저의 합격의 1등 공신이었던 자기소개서는 저희 아빠의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그래서인지 아빠가 저를 합격시켜 준 것 같은 기분도 들었죠. 아빠도 제 합격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저보다 더 크게 기뻐하셨는데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마치 제가 큰 효도를 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역시 우리 공주야. 아빠는 우리 공주가 해낼 줄 알았다니까. 내가 오늘부터 당장 우리 딸 출퇴근용 편한 구두를 만들어야겠다. 기대해. 아빠의 역작이 될 거야. 아빠는 구두 만들 때 끼던 돋보기 안경을 쓴 채 아주 큰 소리로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제가 본 아빠의 마지막 웃는 모습이 되었는데요. 덩그러니 완성된 제 구두만이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했어요. 저희 아빠는 급성 폐렴으로 제가 입사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세상을 떠나고 마셨거든요. 저는 당시 사회초년생으로 매일 바쁜 일상을 보내야만 했는데 예전처럼 아빠랑 수다를 떠는 그런 시간은 낼 수 없었어요. 아마도 아빠는 사회인이 된 제 이야기를 많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한 저의 잘못이었죠. 그리고 엄마는 아빠가 떠나고 큰 슬픔에 잠겼는데 아빠가 사고 치고 그랬듯 엄마 역시 먹지도 못하고 계속 잠만 잤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미안한 기억만 나서 깨어 있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아빠가 사고를 당하고 아빠를 많이 원망했던 엄마였으니까요. 그래도 감사하게 엄마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당신 자리를 찾아갔는데요. 엄마가 그랬어요. 꿈에서 아빠를 만났다고요. 그리고 제가 좋은 남자 만나 시집갈 때까지 아빠 몫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는데 그 약속이 엄마를 살게 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셋에서 둘이 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고생을 많이 한 엄마에게 이제 좀 쉬라고 했지만 엄마는 그러고 싶지 않다며 다시 식당에 취직해 주방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신 무리는 하지 않기로 저와 약속을 했죠. 그리고 저는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어느덧 입사하고 3년이 흘러 있었는데요. 책을 만드는 일은 분명 멋진 일이었지만 그 과정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어요. 마케팅부터 시작해 디자인이며 신경 쓸 일이 산처럼 많았고 거기에 정말 중요한 원고를 주셔야 되는 작가님을 상대하는 건 감정노동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러니 밤새는 일도 많았죠. 그렇게 출판업의 생리를 몸소 배우며 저는 사원에서 대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젠 제법 사회인 티가 나는 여자가 되었는데 좋은 것은 월급이 조금 올랐다는 것뿐 직책이 오르니 더 많은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아빠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씩 무뎌갔어요. 대신 일에 미쳐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게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올 때는 마치 제가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된 듯 그 기쁨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아마도 그 중독적인 기쁨 때문에 힘들어도 일을 그만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일 중독에 빠져 지낼 즈음 사진 촬영팀의 한 남자 직원이 신입으로 들어와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입사한 촬영부서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신입이라는 남자는 무슨 군입대를 한 사람처럼 군기가 바짝 들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깍듯하게 인사를 했는데 딱 보니 고생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그런 생글생글한 얼굴로 의욕이 활활 타고 있었어요. 꼭 3년 전 저를 보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신입사원은 저보다도 6살이나 어렸는데 남자치고는 애교도 많고 살가운 것이 꼭 부잣집 외동아들 같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첫인상은 딱 거기까지였는데 하필이면 연수기간을 저와 함께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는 반갑지 않았죠. 할 줄 아는 것보다 배울 게 많은 신입을 떠안았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졌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제가 많이 예민한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때는 처음으로 제 손으로 신인을 발굴해 책을 기획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발굴한 신인 작가는 SNS에 글을 올리며 유명세를 타고 있던 분이셨지만 출판업계는 아무것도 몰라 제 손으로 하나부터 10까지 다 참여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막바지 최종 작업을 할 때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표지 디자인부터 마케팅 전략까지 할 일이 태산이었는데 완전 생초짜를 데리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하니 웬 짐짝을 떠안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누구나 처음은 있는 거고 저는 싫다고 할 짬밥도 못 되니 어쩔 수 없이 그 애송이 남자와 합을 맞춰야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사람이 눈치는 빨라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거슬리지 않더군요. 물론 신입이기 때문에 어리버리한 부분도 있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많이 했지만 자기가 알아서 수습하려 노력하니 그 모습이 선배로서 예뻐 보였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제가 너무 바빠서 밥대를 놓치면 나가서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와서 선배님 이거 드시고 하세요 라며 저를 챙겨줬는데 솔직히 너무 고맙더군요. 제가 먹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그 남자는 신입사원치고 같은 실수는 하지 않는 일머리도 있어서 사진도 곧잘 찍어 어쩐지 저보다 가끔은 훨씬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 두 사람은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언제부터인가 공과 사가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주말 빼고 거의 붙어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좋아하는 책과 작가 이야기를 할 때면 둘이 지금 일을 하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는데 문득 그 남자 얼굴 위로 저희 아빠 얼굴이 겹쳐 보이더군요. 아빠와 옥탑 평상에서 책 이야기를 나눌 때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는 그 남자에게 저희 아빠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들은 그 남자는 무슨 감수성이 그렇게도 예민한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지원씨, 지금 울어요? 선배님, 아버님 정말 너무 멋진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빨리 선배님 곁을 떠나셨을까요? 선배님 진짜 너무 슬프시겠어요. 아, 그건 그런데 누가 보면 지원씨 아버님 이야기인 줄 알겠네. 진정 좀 해봐요. 괜히 내가 민망하네.
그게 저도 그러고 싶은데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선배님, 저 어떡해요?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는 그 남자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순수함에 조금씩 저도 동요하게 되었는데요. 그 남자가 사진 찍으러 어느 지방에 간다고 하면 거길 따라가고, 야근을 하는 날에는 둘이 약속이나 한 듯이 떡볶이와 순대를 먹으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는데, 어느덧 회사에서 저희 둘이 사귄다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남자가 저보다 많이 어리잖아요. 그래서인지 그 소문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는데, 소문의 내용인즉 제가 순진한 연하남을 꼬시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책도 무사히 출판되었겠다. 그 남자를 피해 다녔어요. 그 신임 남자는 제가 바쁜 척을 하니 아쉬워하는 눈치이긴 했지만, 그 남자도 어쩔 도리가 없는 듯 자기 일을 하기 바빴어요. 입사하고 1년은 원래 정신이 없으니 그러다 보면 서로 거리가 생길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문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소문일 뿐인데 어쩐지 제 마음이 허전하고 아련해졌어요. 야근을 하고 혼자 퇴근을 할 때면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습관이 생길 정도였는데, 그러면 금방이라도 선배님, 이제 퇴근하세요. 그럼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까요?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그 남자가 불쑥 튀어나올 것만 같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제가 그 남자를 많이 좋아했었나 보더군요. 하지만 6살이나 어린 남자가 저에게 이성적인 마음이 있을 턱이 없고, 괜히 사람들 사이에서 우스워질 것 같았던 저는 제 마음을 영원히 숨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한 선배로부터 소개팅을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소개팅요? 저요? 그래, 미주씨 남자친구 없잖아. 연애한 지도 한참 됐지? 그러니까 괜히 순진한 연하남 꼬신다는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참에 소개팅해. 내 동생 선배인데 대기업 다니고 사람도 시원시원하고 좋아. 미주씨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주선하는 거니까 빼지 말고 하자. 언제 누구 소개팅 하자고 하는 거 봤어? 아, 근데 그런 사람이 저를 좋다고 할까요? 제가 자신이 없는데. 왜? 미주씨 정도면 인물도 반반하고 우리 출판사 정도면 그래도 이름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나 믿고 나가봐. 아마 나한테 고맙다고 할걸? 그 정도예요? 그럼 과장님 얼굴 봐서 나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잘 되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정말이지? 그럼 나 약속 잡는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생긴 소개팅 약속에 마음이 들떴어요. 괜히 거울로 얼굴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가지고 있는 옷이 다 후줄근하게 느껴져 틈틈이 인터넷으로 옷 쇼핑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였어요. 불쑥 누군가의 얼굴이 제 얼굴 옆으로 들어왔는데 그 신입 남자였어요. 선배님, 뭐 하세요? 깜짝이야. 지원씨야말로 여기서 뭐해요? 그렇게 갑자기 얼굴을 내밀면 내가 놀라잖아요. 죄송해요. 선배가 너무 몰입하고 계셔서 뭘 보나 궁금해서리. 근데 옷 사시려고요? 네, 뭐 좀 필요해서. 아, 그 얘기가 정말이었구나. 무슨 얘기요? 선배가 저 꼬시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소개팅한다는 얘기요. 뭐라고요? 무슨 그런 거지 같은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제가 막내인 것도 잊어버리고 한 소리를 했다니까요. 저 이제 큰일 났어요. 무슨 소리를 했길래?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을 리가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선배님 저한테 꼬리친 거 아니다. 우리 둘이 썸 탄 거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더 많이 좋아한다. 이렇게 말해버렸는데 큰일이 아니에요? 근데 선배는 지금 이 판국에 모르는 남자랑 소개팅을 하고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죠? 아니, 그게 무슨... 왜 그랬어요? 왜긴요. 제가 선배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개팅 하지 마세요. 하기만 하세요. 그때는 확. 회사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고백할 거예요. 선배님 아주 유명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제가. 저는 그 남자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남자는 쐐기라도 박듯 저 진짜 선배 좋아해요 라고 고백을 하는데
제 심장이 고장이라도 난 듯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너무 빨리 뛴 심장 때문인지 제 얼굴은 홍당무가 되어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하니 그 남자가 슬쩍 자리를 피해주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그런 모습을 자기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걸 아는 눈치였어요. 센스가 좋은 남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둘은 그 일을 시작으로 비밀 연애를 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당연히 소개팅은 못했죠. 저는 별로 회사에서 유명 인사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과장님에겐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서 차마 소개팅은 못하겠다고 이실직고를 했는데 과장님은 아쉽다는 얼굴로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 뒤 저는 난생 처음 하는 비밀 연애에 스릴감 100배를 맛봐야 했는데 이 남자가 얼굴에 티가 나도 너무 나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좋아해서 감출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동선을 겹치지 않게 했죠. 대신 너무 보고 싶으면 저희 둘만의 장소를 정해 거기서 잠깐씩 만나서 커피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연애가 처음도 아닌데 저는 매일 설레고 행복했어요. 저희 엄마는 밝아진 제 얼굴을 보고는 바로 제가 연애를 하고 있음을 눈치채셨고 자기 일처럼 좋아하며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집에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한다는 건 어쩐지 그 남자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더 만나보고 소개해주겠다고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는 못내 서운한 눈치였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연상인데 그런 건 아무래도 조심스러웠거든요. 괜히 제가 결혼으로 몰고 간다고 생각할까 봐서요. 그렇게 저와 그 사람은 1년 반 넘게 비밀 연애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 남자, 아니 남자친구의 집이 꽤나 잘 사는 부유한 집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걸 알았을 때는 솔직히 마음이 좋지 않더군요. 제 마음은 이미 너무 커져서 이 남자와 미래를 함께하고 싶었는데 집안 차이가 너무 나니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저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았고 그날도 자기 집 이야기를 정말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게 뭐든 다 들어주는데 아마도 내가 그때 큰 사고로 태어나지도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 봐. 그렇게 아들 사랑이 남다르신데 누굴 만나는지 궁금해하지 않으셔? 왜 아니겠어. 내가 자기 자랑을 얼마나 하는데. 우리 엄마는 언제든 데리고 와서 인사시켜달라고 하지. 근데 자기가 그럼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내가 워워 시키고 있어. 근데 자기네 어머니는 나 보고 싶다는 말씀 안 하셔? 우리 엄마는 아직까진. 그래? 그러시구나. 하기사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나지. 자기는 하루라도 빨리 며느리 생겼으면 좋겠다고 노래하시거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전부 자기 며느리 줄 거래.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며느리는 좋겠네. 뭐야? 왜 그렇게 남 얘기하듯 해? 당연히 우리 엄마 며느리는 자기지. 내가 자기 아니면 누구랑 결혼해? 저는 차마 자기 어머니가 날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은 하지 못했어요. 어쩐지 남자친구네 집은 모자간의 애정이 남다른 것 같았는데 저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남자친구도 서운했는지 얼굴 표정이 썩 좋지 않게 헤어졌는데요. 퇴근할 때면 항상 하던 연락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하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지레 겁부터 먹은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죠. 엄마의 조언이라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심각한 저에게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그 남자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구나. 그래도 계속 그렇게 피하는 건 어느 쪽도 좋을 게 없어. 알아. 근데 어쩐지 좀 무서워서. 왜? 그 집에서 너는 안 된다고 할까봐? 그럼 넌 그 집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 남자 안 만날 자신은 있고? 저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는 그럴 줄 알았다는 얼굴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문제는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아. 근데 네가 계속 그렇게 피해 다니면 상처받을 사람은 누구겠니? 네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네가 아프게 하는 거야. 저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제 진짜 마음을 고백했죠. 너무 좋아해서 두려웠던 제 솔직한 마음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그날 저에게 곧장 달려왔는데 두 손에는 한 아름 예쁜 꽃이 들려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꽃을 든 사랑스러운 남자를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남자친구는 그런 저에게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내친 김에 저는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데리고 갔는데요. 저희 엄마는 경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기쁜 얼굴로 남자친구를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낡고 오래된 저희 집을 찬찬히 둘러봤는데요. 그리고는 저희 아빠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앞에 멈춰 서더니 정말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그 모습에 저희 엄마가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아빠가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데리고 온 저 남자를 얼마나 예쁘게 봐주셨을까? 그런 생각에 코끝이 시려왔죠. 그리고 남자친구는 어쩐지 좀 서먹한 것 같다면서 대뜸 이것도 기념이니 사진을 찍자고 했는데요. 저희 엄마는 예상하지 못한 남자친구의 말에 놀란 얼굴이었지만 이내 머리를 쓱쓱 단정하더니 그러자고 했어요. 그렇게 어색하게 저희는 저희 집에서 남자친구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게 되었고 그 주 주말에도 저도 남자친구의 초대를 받아 방문하게 되었죠. 긴장은 됐지만 전처럼 피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 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큰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TV 드라마 속 사모님 같은 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사들고 간 꽃과 케이크를 드렸어요. 그리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에도 들었지만 남자친구를 임신했을 때 하마터면 아이를 낳지 못하고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그때 도와주신 분을 찾지 못했다며 연신 아쉬운 얼굴이셨는데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당신 모자는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고마우신 분인데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사고가 큰 사고였다고 들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나는 이미 지원이를 낳고 오랜 시간 동안 깨어나지 못해서 그분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모두 써버렸어요. 사실 그때 내가 애 아빠랑 상황이 좋지 않았거든요. 시댁에서 워낙 반대가 심하셔서. 지금이야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그때 모든 것이 막막했어요. 그리고 무서웠죠. 진통은 오는데 돈은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 내 여자친구 부담스럽겠다. 그리고 그 얘기는 내가 벌써 다 했어. 어머, 그랬니? 너는 그랬으면 엄마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혹시 부담스러웠어요? 아니요, 전혀요. 다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셨을까 공감이 돼요. 그리고 저도 참 그분이 감사하네요. 그 덕에 저도 지원 씨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로 그분은 정말 찾을 수 없는 거죠. 물론 바로 찾았으면 찾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나도 경황이 없었어요. 지원이 낳고 시댁에 인정받아서 이 집에 들어오고 이제 좀 정신을 차렸다 싶으니 그분 생각이 절실했는데 그때는 이미 찾을 수가 없었죠. 한 5년 넘게 수소문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어머, 내 정신 좀 봐.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하기로 해놓고. 아, 맞다. 배고프지 않아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했는데 입에 맞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렇게 그 집에서 처음 보는 산의 진비를 맛보고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뒤 퇴근하신 남자친구의 아버님과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쩐지 남자친구와는 다른 분위기셨는데 첫 질문부터 저를 긴장하게 만드셨죠. 우리 아들보다는 선배시라고요? 몇 년 차시죠? 그리고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아, 저는 현재 6년 차고요.
아빠는 5년 전에 돌아가시고 현재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냥 식당 일 하세요. 그렇군요. 식당은 본인 식당이시겠죠? 아니요. 그냥 직원이신데. 저는 어쩐지 대답하면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제 자신이 싫었지만 목소리 끝이 흐려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질문도 나오지 않았어요. 불길했어요. 그리고 그런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그 뒤 늘 밝기만 했던 남자친구 얼굴은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고 꼭 화난 사람처럼 일만 하는데 제가 무슨 일 있냐고 물으면 그제야 애써 억지로 웃으며 별일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그 얼굴은 별일이 없는 얼굴이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덤덤하게 말했어요. 왜? 자기 집에서 나 별로 마음에 안 드신대? 아니야. 우리 자기를 누가 마음에 안 들어 하겠어. 우리 엄마 봤잖아. 완전 자기 좋아해. 어머니 말고 아버님 말이야. 나도 느낌 있는데 이미 다 알아. 아니라니까. 원래 우리 아버지가 사람이 좀 그래. 차갑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속을 몰라.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나는 그래서 솔직히 우리 아버지 별로 안 좋아해. 에이, 아들이 그러면 어떡해. 아버님도 지원 씨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난 솔직히 좀 예상하던 일이라서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네. 그렇다고 나랑 헤어질 건 아니지?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아니지. 걱정하지 마. 내가 허락받고 정식으로 자기 집에 인사 갈 거니까. 무슨 인사를 또 와. 됐어. 뭐 좋은 집이라고 자꾸 온대. 아니야. 난 자기 집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데. 난 넓기만 한 우리 집보다 자기 집이 훨씬 좋아. 그거 알아? 자기 집은 꼭 자기 아버지가 지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 자기한테 아버님 이야기를 너무 인상 깊게 들어서 그런가? 꼭 뵌 것처럼 친숙한 기분이 들어. 이건 또 무슨 작전이야? 그런다고 점수 안 준다. 아무튼 너무 아버지랑 날 세우지 마. 나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어. 자기만 배신하지 않는다면. 진짜 계속 그럴래? 그럴 일은 없다고. 영원히 없어. 저는 애써 남자친구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하지만 저도 마음은 큰 바위를 얹은 것처럼 무거웠죠. 사실 그렇게 인사를 다녀온 후 이튿날에 남자친구 아버지가 따로 보자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상한 대로 저는 며느리로 탐탁치 않으시다며 남자친구와 헤어져 달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말 참 유감이지만 그쪽에 우리 애한테 헤어지자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 엄마 닮아서 애가 마음이 모질지 못하거든요. 대신 원하는 게 있다면 말해봐요. 내가 최대한 들어줄 테니. 정말 제가 원하는 걸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그냥 저를 받아주세요. 이런, 말이 좀 통할 줄 알고 일부러 찾아왔는데 아니었네요. 난 헤어지는 조건으로 말한 건데 유감이군요. 우리 부부한테 자식은 지원이 하나라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원이 엄마랑도 어렵게 결혼했고 우리 부모님은 지원이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줬는데 손주 며느리까지 당신 기대에 차지 않으면 그때는 나나 지원이 엄마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쪽도 나이가 있으니 세상 이치를 좀 알잖아요. 결혼은 아무래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 게 더 낫다는 거. 그럼 외람되지만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아버님은 어머님이랑 결혼하셔서 후회되셨나요? 저도 대충은 이야기를 들어서요. 참 당돌한 아가씨네. 그래요. 아가씨 뜻 잘 알았어요. 나는 그저 우리 아들의 아빠로서 우리 애가 집안에 미운 털이 박히지 않길 바래서 한 소리입니다. 나도 이런 말 미안한데 아가씨를 며느리로 드린다고 하면 지 엄마 닮아서 그런다는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러면 내 집 사람이 또 상처받는 일이 생길 텐데 저는 그런 건 보기 싫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생각보다 좋은 남편이시네요. 저도 이걸로 아까 여쭤본 질문의 대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책 만드는 사람이라 그런지 말을 참 잘하네요. 그럼 일어나죠. 기분이 참 이상했어요. 분명 자기 아들과 헤어지라고 찾아온 아버지였는데 뭔가 젠틀하신 모습에 자기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는 느낌까지 받았으니 남자친구가 아버지도 꽤 많이 닮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역시나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생각하니 앞으로의 일이 막막했는데요. 남자친구는 저한테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아버지 설득이 잘 안 되는지 점점 더 예민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건 생각보다 힘들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이번에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정말 미안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셨는데 전에 남자친구 아버지가 오셔서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하셨죠. 미주 씨한테는 정말 미안해요. 근데 내가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서 저러다 부자재간에 안 본다는 말까지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차마 그것까지는 못 볼 것 같아서요. 어렵겠지만 서로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줄 수는 없을까요?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너무 미안해하며 이야기를 하니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 대답은 한 가지뿐인데 차마 그 말은 거기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자친구는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고 급기야 회사에서도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싹싹하고 일 잘하는 신입사원은 그렇게 점점 평판을 잃어갔는데 그 모습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진 연인이라도 봐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럴 거면 그냥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처음 보는 무서운 얼굴로 저에게 불같이 화를 냈는데요. 그땐 정말 다른 사람 같았죠. 뭐? 헤어지자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그래, 나 때문이라면 그만하자고. 난 자기가 밟고 선해서 좋았어. 근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잖아. 요즘 회사에서 자기를 두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공과 사 구별 못해? 지금 나한테 회사 생활 잘 못한다고 이러는 거야? 여기서도 선배 티를 내고 싶어? 난 이 이상 자기한테 실망하고 싶지 않아. 자기 집에서 좋아할 만한 조건이 아닌 건 정말 미안했지만 자기가 이렇게 변하는 건 내가 차마 자기 부모님께 죄송해서 더는 못하겠다. 우리 헤어져. 눈물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의외로 덤덤했어요. 하지만 내내 마음을 누군가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답답했는데 집에 돌아와 가족 사진 속 아빠를 보니 울컥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제가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그간의 일을 모두 말했죠. 그러자 저희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안아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도 그때는 저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저 부모로서 미안하기만 하셨겠죠. 그리고 그날 저는 참 오랜만에 엄마랑 술잔을 기울였는데 엄마는 아빠의 사진을 물끄러미 보더니 술이 살짝 취했는지 저에게 우리 공주라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말에 어쩐지 좀 쑥스러워서 정색하며 말했죠. 뭐? 새삼스럽게 공주는 무슨, 내 나이가 몇인데. 나 30이야. 30은 뭐 엄마 아빠 자식 아니냐? 갑자기 네 아빠가 널 부르는 모습이 생각나서 엄마도 한번 불러왔어. 그리고 오히려 지금 네 아빠가 여기 없는 게 다행이다 싶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나는 아빠 맨날 보고 싶은데. 네 아빠가 알았어 봐. 얼마나 슬퍼하겠니? 또 벽만 보고 하루 종일 울기만 할걸? 어? 엄마 그거 알고 있었어? 그럼 내 남편인데 그걸 내가 모를까 봐. 근데 너는 정말 괜찮아? 많이 좋아했잖아. 회사에서도 계속 얼굴 볼 테고. 힘들면 회사 좀 쉬어. 그게 생각보다 힘드네. 회사를 그만두자니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을 것 같고 계속 다니자니 마음이 정리 안 될 것 같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글쎄다. 엄마는 아빠처럼 말을 잘 못해서 엄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어. 보고 싶으면 계속 보면 되지. 그러다 보기 힘들고 싫어지면 그때 안 보면 되잖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다 어렵게 보이는 거야. 단순하게 생각해. 저는 엄마와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며 답도 없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때 엄마가 창문을 보더니 눈이 제법 온다며 걱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는데 얼마나 다급한지 초인종이 계속 울렸어요. 저와 엄마는 초인종 소리에 놀라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추위 속에 겉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오들오들 떨고 있더군요. 저희 엄마는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소파에 있는 담요부터 챙겨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저는 낯선 사람에게 벌컥 문을 여는 것이 맞나 싶어 여차하면 112에 신고하려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잔뜩 맞은 아주머니의 얼굴을 확인하니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 이유는 그 아주머니가 남자친구의 어머니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저에게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우리 엄마 거기 가셨지? 나도 주차하고 바로 들어갈 테니까 문 좀 열어줘. 라고 하는데 술이 확 깨는 것 같았어요. 당최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서요. 그리고 무슨 일이시냐고 여쭤볼 새도 없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무릎부터 꿇으시고 연신 저희 엄마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조아리셨는데요. 저희 엄마가 아니라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담요로 남자친구 어머니를 감싸주셨어요. 저는 일단 몸이라도 따뜻하게 하시라고 차를 끓여서 내어드렸는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곧장 저희 아빠의 사진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눈물에 목이 메어 나오지도 않은 목소리로 추운 겨울 산통이 오는 당신을 구한 사람이 저희 아빠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저희 엄마도 그 자리에 얼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정성스럽게 감싸 무언가를 내미셨는데 그건 저희 아빠가 들고 다니던 저희 집 벽에 걸린 사진과 똑같은 가족 사진이었죠. 글쎄 지원이가 이 집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보여주는데 이거랑 똑같은 사진이 벽에 걸려있는 거예요. 제가 사고 났을 때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이걸 손에 꼭 쥐고 있었거든요. 생명의 은인이시니 꼭 찾겠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때 저와 우리 지원이를 구해주신 분이 미주 아버님이라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죠? 너무 죄송해요. 저희 아들한테 들었어요.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셨다고.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이를 어쩌면 좋죠. 저는 그때 저분이 아니었다면 아이도 잃고 저도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생명의 은인의 딸한테 저랑 남편이. 진정하세요. 저도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을 보니 우리 남편이 맞는 것 같고. 어머니, 아니 장모님, 사실인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엄마가 정말 많이 수소문하셨거든요. 아버님이 그때의 일 이야기하신 거 없으세요? 그게 나는 원망만 하느라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저희 엄마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꺽꺽거리며 울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그 모습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아빠는 그 사고로 치명적인 장애를 갖게 되었음에도 그 사고에 대해 일절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으셨는데 사실 저랑 엄마는 누군지도 모르고 끝도 없이 원망하고 또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였고 그 뱃속에는 남자친구가 들었다고 하니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저 사진 속에서 웃고 계신 아빠가 야속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고개를 푹 숙이시며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겠냐고 하셨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기억하는 사고는 대략 이랬어요. 산통이 온 어머님이 무작정 병원을 가려고 길을 나서다 도로 위에서 하혈을 하며 쓰러졌고 그 모습을 저희 아빠가 발견했을 때는 트럭이 미쳐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몸을 날려 남자친구 어머님을 구했다고 했어요. 그 바람에 남자친구 어머니도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사고가 묻혀버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평생 죄인처럼 사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 저희 엄마에게 저희 집이 그때의 사고로 많이 힘들었다면 그건 전부 자기 탓이라며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는데 저희 엄마는 아니라며 이제라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남자친구 어머니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그렁그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역시나 남자친구는
저희 아빠를 많이 닮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희 집은 눈물바다가 되었죠. 그리고 감정을 진정시킨 우리 모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그런 정적을 깬 건 다름 아닌 남자친구 어머니셨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이런 몰골로 찾아왔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대로 남편이랑 감사 인사 드리러 찾아올게요. 그리고 이런 말 참 제 입으로 하기 염치가 없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 결혼시키고 싶습니다. 이게 보통 인연인가요? 하늘에서 우리 아이들 보고 계실 미주 아버님을 생각해서라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저 사람은 그때 살린 아이가 자기 사위가 될 거란 걸 알았을까요? 부족한 면이 많은 딸이지만 착한 아이이니 부디 많이 이뻐해 주세요. 여부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어머니, 아니 그 당시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손을 꼭 잡고 인사한 후 남자친구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남자친구는 휴가를 냈는데 그날 저녁 멀끔한 양복 차림으로 아버님과 어머님을 모시고 다시 저희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눈에 띈 사람은 아무래도 예비 시아버님이셨는데 예비 시아버님은 그동안 제가 봤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저와 저희 엄마에게 허리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사진 속 아빠한테도 똑같이 인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번엔 저에게 미안하다며 정말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는데 저도 똑같이 허리를 숙였어요. 그렇게 본의 아니게 상견례 아닌 상견례 자리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저희 둘은 결혼을 정식으로 허락받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기가 막힌 사연으로, 아니 저희 아빠가 선물한 기적으로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회사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냐며 저희 둘의 청첩장을 받았는데 저희가 사내 커플에서 결혼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둘은 정말 많은 축복 속에 회사 직원들이 준비해준 멋진 이벤트 덕분으로 평생 잊지 못할 웨딩을 치를 수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결혼식을 올리던 그때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원래 결혼식 날에 신부가 많이 웃으면 주책이라고 흉보잖아요. 근데 사진만 봐도 제가 얼마나 남편을 좋아하는지 바로 알 수 있게 나와버려서 그 뒤로 꾸준히 남편에게 놀림을 당하고 있어요. 사진은 거짓말을 안 한다나요? 어쩔 수 없죠. 사진 속 제 모습이 그런걸요. 그래서 그냥 부정해봤자 소용없는 것 같아서 요즘은 그렇다고 하고 마는데 그러면 또 이 남자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그 모습이 귀엽기만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모습을 다시는 보지 못할까봐 무서웠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천성은 천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면 다행스럽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도 가득한데 제 평생 저런 남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아빠가 아니었다면 영영 불가능했을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시부모님이 마련한 2층 집에서 저희 엄마를 모시고 다시 새 식구로 살고 있어요. 남편이 저희 엄마와 함께 지내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희 엄마는 무슨 소리냐며 싫다고 하셨지만 늦게라도 저희 아빠의 빈자리를 자기가 채우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저희 엄마도 어쩔 수가 없다는 듯 함께하기로 하셨죠. 그리고 요즘은 마당에 정원 가꾸는 일에 푹 빠져 계신데 저는 여태 저희 엄마가 그렇게 꽃을 좋아하시는 분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제 착각이었던 거죠. 그 뒤 저는 엄마와 남편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젠 저보다 더 저희 엄마를 위하는 남편을 보며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네요. 그리고 그렇게 고마운 마음이 가득할 때는 여지없이 아빠 생각이 나는데요. 돋보기 안경을 끼고 늘 저에게 웃어주던 그 환한 미소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아빠도 하늘에서 저와 엄마가 행복하게 지내는 걸 다 보고 계시겠죠. 그런 아빠의 얼굴을 생각하며 제 사연의 마지막은 아빠에게 전하고 싶은 말로 대신하고 싶어요. 아빠, 나 미주야.
거기서 나랑 엄마 모습 잘 지켜보고 있지? 아빠 딸 공주는 지금 아주 행복해. 이게 다 아빠가 남겨준 사랑 덕분이야. 아빤 그거 알아? 아빠는 나한테 늘 좋은 친구였고 제일 멋진 남자였어. 아빠가 내 아빠라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몰라. 근데 요즘 문득 깨달은 게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을 한 번도 못했더라. 아빠, 사랑해.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다음 생에도 내 아빠가 되어줘. 그럼 그때는 우리 진짜 오랫동안 함께 있자. 너무나도 그립고 보고 싶은 우리 아빠.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